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회복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다. 1953년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며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한 유력 언론은 대한민국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쓰레기통.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세계 최빈국,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 세계은행조차 가망이 없다며 원조를 주저했던 나라. 하지만 보십시오. 100년이 걸릴 거라던 그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보란듯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냈습니다. 아니, 장미꽃 정도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미국과 유럽이 앞다투어 무기를 사가는 방산 강국,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의 중심지. 하버드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정부 주도 성장의 모델이라 분석하고, 해외의 사회학자들은 한국 특유의 교육열 때문이라며 논문을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정답을 모릅니다. 책상 앞에 앉은 학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의 피와 땀입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에서, 베트남의 포연 속에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그리고 밤새 꺼지지 않던 구로공단의 불빛 아래서 내 자식만큼은 배골리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고 버텨낸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기적이라 불리는 역사, 그 뒤에 숨겨진 당신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70입니다. 1955년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삿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땐 온 나라가 가난했으니까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십니까? 봄이 오면 작년에 수확한 곡식은 다 떨어지고 올해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서 굶주리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그 보릿고개를 매년 겪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형이 집을 떠났습니다. 22살의 형은 탄광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가는 광부 모집에 지원한 겁니다. 파독광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역사책에서나 보는 단어겠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형이 떠나던 날 아침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느라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형의 어깨를 2번 툭툭 치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도 붉었습니다. 형은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탄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지하 1000m 깊이의 갱도에서 매일 10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항상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30달러, 그 다음엔 50달러, 나중엔 100달러까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000원 하던 시절입니다. 100달러면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쌀 3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집은 초가집 지붕을 고쳤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형은 괜찮다. 독일 사람들이 잘해준다라고 썼지만 행간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저는 알았습니다. 16살 소년이었던 제가 다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형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만 7명이 독일로 갔습니다. 옆 마을에서는 10명이 넘게 갔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달러는 고향으로 흘러들어왔고 그 돈은 논밭을 사고 집을 짓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쓰였습니다. 개인의 돈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라의 돈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파독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보내온 달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누나도 떠났습니다. 1966년 20살의 누나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홍콩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 지중해로 그리고 독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누나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느라 밤마다 사전을 끼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누나도 돈을 보내왔습니다. 형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농촌에서 고등학교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농사일 하는데 지장 없었고 중학교까지 나오면 읍내 가게에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과 누나가 보내준 돈 덕분에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417km를 잇는 고속도로가 단 2년 반 만에 완성된 겁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모여 라디오 생중계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만든 돈은 어디서 났을까? 형과 누나. 같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흘린 땀이 시멘트가 되고 아스팔트가 된 거 아닐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자금에도 쓰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에도 쓰였습니다. 개인이 가족을 위해 번 돈이 나라의 혈관이 되고 뼈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희생. 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며 가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그 희생 말입니다. 형은 3년 계약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결국 형은 7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1970년에 돌아왔을 때 형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29살이었지만 마흔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거무스름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매일 허리를 숙이고 일한 탓이었습니다. 형은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독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했다. 동양에서 온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지. 식당에 가면 자리를 안 내주고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어. 하지만 참았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조국을 일으켜 세워야 했으니까. 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의 잔에 소주를 따라 드릴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더 오래 독일에 있었습니다. 10년을 채우고 1976년에 돌아왔습니다. 누나는 독일인과 결혼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독일인 의사가 청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벌은 돈으로 동생들 대학 보내야지. 부모님 모셔야지. 어떻게 여기 남아? 누나의 선택이었습니다. 30살의 누나는 그렇게 홀로 귀국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들도 갔습니다. 간호사들도 갔습니다. 사업가들도 갔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위험수당이 붙은 급여를 받았고 그 돈을 고향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이 모여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197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형과 누나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 중동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돈을 벌 차례였습니다. 1974년 3월 저는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사우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서울에서 방콕을 거쳐 두바이로 그리고 리야드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섭씨 45도.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리야드에서 다시 사막을 가로질러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의 사막에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사막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비교적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사막의 온도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늘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붓고 비계를 세웠습니다. 땀이 쏟아졌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급히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였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다행히 그 동료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중동 특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로 번 돈으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도시? 그 엄청난 건설 수요를 한국 기업들이 따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속도와 품질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빨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끈질겼습니다. 빨리빨리 정신으로 다른 나라 업체들이 석 달 걸릴 일을 2달 만에 끝냈습니다. 밤샘 작업도 다반사였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 작업 효율이 떨어지니까 밤에 일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낮에는 50도였다가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온도 차이를 견디며 우리는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성과급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품질이 좋을수록 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달 급여의 80%를 집으로 송금했습니다. $300를 받으면 $240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60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사치는 없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은 원래 금지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이면 동료들과 숙소 근처를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다. 막내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다. 아버지 병원비도 낼 수 있었다. 고맙다. 건강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도 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아직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갔습니다. 막내도 고등학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결혼도 해야 하고 제 집도 장만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다시 2년을 보냈습니다. 총 4년.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그 4년 동안 저는 21번의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사우디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1년 내내 여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일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는 평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열정.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중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4년, 5년, 어떤 이는 10년을 그 열사의 땅에서 버텼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이 모여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를 더 깔았고 제철소를 더 지었고 전자공장을 세웠습니다. 1978년 가을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가을 하늘은 그렇게 파랗고 맑았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 한국의 거리와 산과 강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들은 훌쩍 커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동생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막내는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 아이들이었던 동생들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밥상은 푸짐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4년 동안 그리워하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이 온기, 이 정. 이것을 위해 4년을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거기는 어땠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이 독일 갔을 때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형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내가 따라간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1960년대에 독일로 갔고 제가 1970년대에 중동으로 갔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가 한 일은 같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조국을 일으키는 일.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이었지만 제 소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고향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사귀었고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식당을 빌려 가족들과 친구들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조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979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동에서 모은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을 꾸렸으니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철소, 쇳물을 만드는 곳, 나라의 산업을 떠받치는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면접장에 갔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동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이 통했는지 저는 합격했습니다. 1979년 5월 저는 포항제철 고로 작업반에 배치되었습니다. 고로, 쇳물을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안에서 철광석과 코쿠스를 녹여 선철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고로를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함, 그 뜨거움, 그 소음. 1500도가 넘는 쇳물이 흐르는 광경은 지옥 같기도 했고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각오해야 해. 3교대 근무야. 주야가 바뀌지.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견뎌야 해. 고로 앞은 지옥불이고 뒤는 냉장고야.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로에서 쇳물이 나올 때 온도는 1500도가 넘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어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의 날씨였으니까요. 교대 근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은 오전 근무, 다음 주는 오후 근무, 그 다음 주는 야간 근무. 몸의 리듬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야간 근무 일주일이 끝나면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낮이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일이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니까요. 사고도 잦았습니다. 고로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쇳물이 튀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동료 한 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쇳물을 옮기던 중 레일이 어긋나면서 쇳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 동료는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그의 어린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망인이 된 아내는 눈물도 마른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사고 나지 않겠다고. 가족을 위해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철이 이 나라의 뼈대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철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그렇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포항제철의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간 100만 톤에서 200만 톤으로 다시 300만 톤으로 우리의 노동 강도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잔업과 특근은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4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잔업수당이 나왔으니까요.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81년 봄 첫 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이 작은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 무렵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로를 짓는다는 겁니다. 기존 고로보다 2배 큰 고로였습니다.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외국 기술진을 불러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도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듣는 설명은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했습니다. 선배들은 밤마다 모여 공부했습니다. 일본어 기술 서적을 번역하며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본 기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르쳐주길 꺼렸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열정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공부했습니다. 중졸 학력이었지만 기술을 배우는데 학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였습니다. 저녁 근무가 끝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기술서적을 빌려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도 모르면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1983년 새 고로가 가동되었습니다. 첫 출선 의식이 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로에서 처음으로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샘물이 주영에 부어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외국 기술 없이 우리 손으로 해냈다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도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말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났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습니다. 전화기가 집집마다 설치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8%가 넘는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긴 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가 보통이었습니다. 산업재해도 많았습니다. 안전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작업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나라가 발전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86년 회사에서 저를 반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7년 동안 성실히 일한 걸 인정받은 겁니다. 반장이 되니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10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 일이 가치 있구나. 그 무렵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였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산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삼성, 금성, LG, 대우. 이 회사들이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본 제품을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곧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도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 처남이 구로공단의 전자회사에 다녔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처남이 말하길 거기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클린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미세한 먼지도 제품에 치명적이니까 청정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데 여름엔 땀으로 옷이 젖고 겨울엔 정전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한국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삼성과 현대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 자본? 물론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연구한 엔지니어들,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공정을 개선한 기술자들, 그리고 묵묵히 생산 라인을 지킨 노동자들, 이들의 헌신이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보러 왔습니다. 서울은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전국을 이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올림픽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표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육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경기장을 만든 철이 우리 공장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철판이 우리가 만든 것일 수도 있겠구나.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이토록 짧은 시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미국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포항제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세계 상위권이었고 기술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졌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면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배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웠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어라.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육에 대한 집착 아니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으니까요. 해방 후에는 전쟁이 터졌고요. 그분들에게 교육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교육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논을 팔아서 형을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소를 팔아서 누나를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더 이상 팔 땅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포기했습니다. 대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번 돈도 보탰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 중 한둘은 희생하고 나머지를 교육시켰습니다. 장남은 일찍 취직해서 동생들 뒷바라지했습니다. 누나들은 시집 안 가고 공장에 다니며 남동생 대학 보냈습니다. 이게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가 1980년대, 90년대 한국을 이끌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유학 다녀온 전문가들이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었고 동시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학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게 했습니다. 미술도 배우게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이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주말에도 학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아빠를 믿어라. 혹독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젊은이들의 절반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 인재들이 기업으로 연구소로 학교로 흘러들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 딸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딸이 해냈어.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이룬 겁니다. 제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그 꿈을 말입니다. 아들도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공대에 진학해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철소에서 일했지만 제 아들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 세대 만에 이뤄낸 계층 상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손자들은 컴퓨터로 일합니다. 3대 만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집착, 자식 교육에 대한 헌신,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온 나라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IMF?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외환 보유고 바닥,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했고 월급도 나왔고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구조조정.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전 직원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장 강당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해야 합니다. 전체 인력의 30%를 줄여야 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30%? 3명 중 1명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43살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18년 차. 과장 직급?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젊지도 않고 고참도 아니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 대상. 퇴직금을 좀 더 주니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텐데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을 다닌 회사를 떠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43살에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딸은 대학교 2학년이고 아들은 고등학생이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30년을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가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 학비 내고 집 대출 갚고 생활비 쓰면 1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퇴사일. 회사를 나서는 길이 처량했습니다. 18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집도 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곳을 떠나는 겁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고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1998년 초였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신문에는 구인 광고 대신 구직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출신 성실함, 재취업 원함. 이런 광고들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저도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넣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제철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경력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 집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니 돈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국민들이 집에 있는 금을 내놔서 국가 부채를 갚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런 걸 하나 싶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는 개인 재산인데 그걸 나라에 바치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금 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낀 금반지를 빼서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돌잔치 때 받은 금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참여합시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하지만 아내는 고집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인데 우리라도 도와야지요. 이거라도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아내는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20년을 낀 반지였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에는 반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도 제 금반지를 빼었습니다. 회사에서 10년 근속 때 받은 기념 반지였습니다. 우리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아내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저울에 달았습니다. 15g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반지도 내밀었습니다. 20g입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반지들이 달러로 바뀌어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 휑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나라 살리면 또 사면 되지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 22억 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이 돈이 외채 상환에 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라에 바친 겁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단합. 위기가 왔을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하는 정신 말입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가난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것을. 하지만 금 모으기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생겼습니다. IMF 이전에는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노숙자가 생긴 겁니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저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는 형님이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치킨집 차릴 생각 없나? 요즘 치킨집이 괜찮다던데. 치킨집? 제가 치킨집을 한다고요? 18년을 제철소에서 일한 제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동네 골목에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고 튀김기를 설치하고 치킨 튀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낯설었습니다. 43년 인생에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첫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첫 손님이 왔을 때 긴장해서 주문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닭이 타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철소에서 쇳물을 다룰 때도 힘들었지만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힘듦보다 정신적인 힘듦이 컸습니다. 과장 출신이 치킨집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 동네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원래 대기업 다녔는데 IMF 맞아서 잘렸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생존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했으니까요. 딸은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들은 수험생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무너집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잘리고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분식집, IMF 이후 자영업자가 급증했습니다. 모두 저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치킨집은 그럭저럭 돌아갔습니다. 대박은 아니었지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긴 게 어디입니까?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공대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치킨을 튀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요. 한국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 말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정리해고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만에 IMF를 졸업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함께 싸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치킨집을 5년 정도 했습니다. 2003년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제철 관련 회사였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대리로 들어갔습니다. 직급도 낮아지고 월급도 줄었지만 다시 제 전문 분야로 돌아간 게 기뻤습니다. 50세에 늦은 재취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10년을 일했습니다. 2015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48년의 노동 인생이 끝난 겁니다. 제철소, 중동건설, 치킨집, 중소기업, 다양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퇴직 후 딸이 결혼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에서 딸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팔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제가 중동에서 땀 흘릴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제가 포항제철에서 샘물을 다룰 때 제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제가 치킨집에서 고생할 때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아들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한 달 일해서 벌던 돈을 아들은 일주일 만에 법니다.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저는 70입니다.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딸이 둘을 낳았고 아들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세상에서 살겠구나. 이 아이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겠구나. 이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동현이는 제 제자 중에 최고입니다. 이제 저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 아직 한참 멉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60대에서 20대로 이렇게 한국 제조업은 이어지는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3년 전엔 100명도 안 됐었는데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제 앞에 젊은 작업자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습니다. 야, 너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어? 작년보다 50% 올랐어. 미쳤어. 맞아. 회사가 돈을 벌어야 우리도 받지. 요즘 두산 주가 봤어? 3년 전보다 5배 올랐어. 형, 여기 들어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친구들이 대기업 간다고 난리였는데 나는 여기 와서 대박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데 박 이사가 옆에 앉습니다. 상무님, 창원 시내 분위기 아십니까? 어때?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원전 골목 식당들 대기 30분씩 걸립니다. 부동산도 올랐습니다. 3년 전보다 평균 50% 상승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협력 업체들도 다시 문 열었습니다. 폐업했던 곳들이 재창업했습니다. 일감이 넘쳐나니까 다들 살아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조업은 생태계입니다. 우리 공장 하나가 잘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변 수백 개 협력업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상무님, 정부에서 상 줄 거랍니다. 상? 네. 산업훈장.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무님이랑 김만석 기술장님, 김태성 기술장님, 세 분 받으신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은 무슨. 난 그냥 내 일 한 것뿐이야. 그래도 받으셔야죠. 국가가 인정하는 건데. 오후 3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대표단이었습니다. 5명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두산의 SMR 제조 역량을 설명했습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 나노미터 정밀도, 완벽한 용접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험 많은 기술자들. 폴란드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최 상무님, 두산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한 분야만 파온 장인은 돈으로 못 삽니다. 시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중국은 싸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비쌉니다. 유럽은 더 비쌉니다. 한국은 가격, 품질, 신뢰도 모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프레스, 선반, 용접실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의 용접 시연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감탄했습니다. 인크레더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폴란드 SMR 프로젝트 주기기 공급 계약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체코에서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엔 핀란드. 한 달 사이에 유럽 3개국과 계약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인력 양성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원전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도 드렸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오. 탈원전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산업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초당적 합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전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창원으로 돌아오는 KTX 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노을 아래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 그리고 우리 원전 공장.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뿐입니다. 그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꿈꾼 SMR, 그걸 현실로 만든 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머리와 한국의 손이 만나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SMR이 보급될 겁니다. 수백 기, 수천 기가 지어질 겁니다. 그중 상당수를 한국이 만들 겁니다. 창원 공장에서 찍어낸 주기기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들이 만드는 전기로 인류는 AI를 돌리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도시를 밝힐 겁니다. 에너지가 곧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녁 9시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동현이 용접 중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김만석 기술장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프레스실로 갔습니다. 최준혁이 김태성 기술장 옆에서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프레스가 쇳덩어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땅이 울렸습니다. 선반실로 갔습니다. 이준석이 모니터를 보며 작업 중이었습니다. 정밀하게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0.003. 완벽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 발소리, 무전기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3년 전 이 공장은 유령의 집이었습니다. 멈춘 기계, 떠난 사람들, 죽어가는 꿈. 하지만 지금 이 공장은 살아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빌 게이츠, 저, 김만석 기술장, 김태성 기술장.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 돈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넘칩니다. 그가 SMR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40년 쇠를 만져온 장인들, 1만 7천 톤의 압력을 다루는 기술자들,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금속을 깎는 명인들, 완벽한 용접선을 그려내는 예술가들. 그들이 있었기에 빌 게이츠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올 겁니다. 왜요? 설계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이 여기 있으니까요. 21세기는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건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를 만드는 건 사람의 손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3년 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닦고 기술을 연마하고 언젠가 다시 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용기를 타고 창원에 내렸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천재와 한국의 장인이 만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 공장에서 세계를 밝힐 불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원전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제3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2층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아내가 반겼습니다. 결혼 35년 차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응. 늦어서 미안. 괜찮아. 저녁 데워줄까? 아니,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적. 화면에 우리 공장이 나왔습니다. 1만 7천 톤 프레스가 나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세계로 나갑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3년 전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그때 많이 힘들어 했잖아. 밤마다 한숨 쉬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울고. 미안해.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야. 당신이 이겨낸 거야.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야. 그래서 지금이 있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평생 옆에 있어줘서. TV 화면에 빌 게이츠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창원 시내가 나왔습니다. 원전 골목 상권. 식당들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 닫을 뻔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기 손님이 줄을 섭니다. 공장이 살아나니까 상권도 살아났어요. 우리 아들이 두산에 입사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조업 깊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아빠, 나 세계 최고 기술 배우고 있어라고요. 저는 TV를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한 공장, 한 회사를 넘어서 지역 전체를 살렸습니다. 수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7080 트로트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 한많은 대동강물은 천리를 흘러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제 인생의 40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쇠를 만지고 도면을 보고 공장을 지켰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탈원전 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허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제 65입니다. 은퇴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이, 기술이, 장인 정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좋은 아침.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3년 전 100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규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SMR 3기입니다. 금액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어두웠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아줬습니다. 함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동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테라파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Thank you, Korea.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 상무님께 와이오밍 NATRIUM 원자로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2030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시험 운전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두산에너빌리티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압력 용기, 열교환기, 배관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From all of us at TRRAPOWER, thank you. 저는 이메일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게시판에 붙이러 갔습니다. 게시판 앞에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 기술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장님,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좋아서 한 일입니다. 쇠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용접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 기술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술장님이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지금 미국 땅에서 원자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원자로가 만드는 전기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상무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헛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헛살긴요? 기술장님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 이름을 남긴 분입니다. 그날 오후 정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이었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차관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 육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훈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김만석 기술장, 김태성 기술장, 세 사람이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목에 거는 순간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3, 첫 출근하던 날, 설레고 두렵고 떨렸던 그날, 30살, 처음 해외 출장 갔던 날, 미국 기술자한테 배우던 날, 40살, 팀장이 되던 날, 후배들을 이끌게 되던 날, 50살, 공장장이 되던 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날, 60살, 탈원전 발표를 듣던 날, 세상이 무너지던 날, 그리고 63, 빌 게이츠가 찾아오던 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던 날, 이제 65, 훈장을 받는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 시내 큰 식당을 빌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김만석 기술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6세입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탈원전 때는 이대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렇게 좋은 날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창조입니다. 쇠를 깎고 용접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쇠가 원자로가 되고 그 원자로가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 이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동현이 일어났습니다. 김 기술장의 제자였습니다. 기술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기술장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걸 또 후배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 기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3년 전 이야기.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회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공장으로 갔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공장을 걸었습니다. 프레스실. 기계가 쿵쿵 쇳덩어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선반실. CNC가 윙윙 부품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용접실. 불꽃이 치익 튀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이 불빛들이, 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창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난방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자로에서 왔습니다. 그 원자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가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AI 시대니까요. 전기차 시대니까요. 그 전기를 만들 원자로를 우리가 계속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 창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빌 게이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빌, thank you for believing in us. We will continue to make your dream come true. From Korea with respect.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Thank you, Korea. You are the best. Together, we will change the world.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를 바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가 꿈을 꿨습니다. 한국의 장인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캐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 모두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설계도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만들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니까요. 그 손이 여기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4시간 불을 밝힌 공장,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밤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미래,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창원에서